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나날이 놀라운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의 성과가 나오는 한편 6세대 전투기로 거듭날 준비도 착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세대에 앞서 KF-21 전투기의 5세대급 진화는 이제 눈앞에 다가온 과정처럼 느껴지는데요. 한국의 핵심 기술이 일부 알려지면서 일본이 계획한 6세대 전투기와 중국이 야심차게 내놓은 5세대 전투기마저 한반도에서 모두 격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화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주변국 전투기에 대해 낱낱이 파헤친 내용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우크라이나에 90억 달러 추가 군사 지원을 논의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 엄청난 지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공화당은 물론 몇몇 세력에서는 바이든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있던 시절 동안 미국 군사력이 약화되었다는 의견은 종종 나왔습니다. 심지어 군사무기 거래 측면에서도 미국 정부가 스스로 이득을 챙기지 못했다며 미국 방산 기업들조차 미국 정부에 다소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군수기업들의 발언은 주목할 만한데요. 이는 바로 한국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미국산 전투기에 탑재하는 A사 레이더를 제작하는 레이시온 테크놀로지가 과거 미국 정부가 내린 판단에 대해 큰 아쉬움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이 최근 발표한 군사무기 칼럼에 따르면 한국이 KF-21 전투기를 개발할 때 필요했던 4대 핵심 기술을 미국 정부가 이전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판단이 거대한 나비 효과가 되어 레이시오는 대한민국이라는 최첨단 무기시장에서 KF-21 전투기에 탑재할 A사 레이더 판매에 유력한 기회를 유실하게 되었으며 다른 미국 방산기업인 로키드 마틴과 보잉까지도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과거 미국 레이시온이 구상했던 것은 한국과 기술 협력을 통한 A사 레이더 판매가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최대 생산량을 300대 이상으로 계산했을 때 레이더를 납품하는 사업만 성공한다면 레이시오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초대박 수익을 낼 수 있었고 향후 한국이 개발하는 무기 중 레이더 장비들을 추가적으로 납품할 계획까지 꼼꼼히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4대 핵심 기술을 한국에게 이전시키는 사안에 대해 전면 철회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레이시오는 다른 방식의 계약을 구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대 핵심 기술 이전 거부 후 레이시오는 전면적인 사업계획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계약과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계약 내용을 바꾼 것인데요. 한국과 불평등한 라이선스를 체결하여 한국이 레이더를 뜯어보지 못하게끔 금지 조약을 설정한 후 최종적으로 4대 핵심 기술 이전 없이 KF-21 전투기의 레이더 부품을 납부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레이시온의 꿈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A사 레이더 개발에 성공한 것도 모자라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지기 위해 첨단 개량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이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할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모든 첨단 기술을 자급자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은 이스라엘 기업과 함께 군사적 협력을 통해 기술 협력의 기초적 관계만 마련했을 뿐 A사 레이더에 관해선 구체적인 진행 상황도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핵심 기술을 모두 개발해낼 것이라고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미국 정부조차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실패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방산기업과 불평등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미국 정부는 마음을 놓고 있었지만 이제 그러한 꼼수는 완전히 불가능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체 제작 A사 레이더를 개발해냈습니다. 한국이 4대 핵심 기술을 자력으로 모두 개발해내버리자 A사 레이더를 제작하는 레이시오는 물론이고 또 하나의 거대 방산기업인 로키드 마틴의 영향력도 점차 옅어지고 있습니다. 레이시온에 이어서 로키드 마틴이 KF-21 전투기에 납품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항전 장비였습니다. FA-50 경전투기의 사례에서 보듯 미국산 로키드 마틴의 부품이 많이 들어갈수록 현재 트렌드인 한국산 무기 수출이 이루어진다면 반사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KF-21 전투기를 독립적으로 개발해내면서 미국에게 돈을 가져다 주지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심지어 KF-21 전투기는 이미 80%가량의 부품 국산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 방산기업들과의 불평등한 협력관계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부품회사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로키드 마틴은 KF-21 프로젝트 초기부터
한국이 전투기를 제작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 사우디와 함께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는 최대 고객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보잉의 F-15 전투기에 이어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까지 적극적으로 도입하던 국가가 뜬금없이 국산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죠. 미국산 전투기 종속에서 단숨에 벗어나고 KF-21 시제기 초도 비행을 시작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실전기체 조립을 진행하고 있으니 록히드 마틴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KF-21 전투기의 실전 조립 중에는 문제 하나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방산기업인 록히드 마틴은 자신들의 전투기를 구매해주던 최대 고객을 잃은 것도 모자라 과거 자신들의 우량 고객이었던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플랫폼과 경쟁을 해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산 KF-21 전투기는 F-35 전투기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대한민국 KF-21 전투기 제작에 수많은 난관이 있었던 만큼 대한민국의 성공이 감격스럽습니다. 모든 험난한 과정을 이겨낸 우리 기술진이 자랑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극비리로 돌아가는 한국의 첨단 기술 개발은 성공과 실패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오래전부터 국내에서는 반대파들이 존재했습니다. 국내 몇몇 기자와 정치인들은 왜 성공하지도 못할 국산 전투기를 제작하냐며 애당초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했다면 개발 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밖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록히드 마틴 전투기를 구매하면 4대 핵심 기술을 주겠다고 했지만 기술 지원을 일절해 주지 않을 뿐더러 전투기의 운영 유지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비창도 제대로 열어보지 못해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 가동률은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져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이때 깨달았습니다. 독자적인 첨단 무기가 없다면 국제외교에서 아무런 힘을 사용할 수 없으며 자주국방을 실현할 힘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KF-21 전투기의 한국산 최첨단 무장체계까지 마음껏 탑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도입하는 전투기 비용은 도입비뿐 아니라 수리비와 유지보수비가 엄청났습니다. 업그레이드 비용도 천문학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KF-21 전투기를 만들어내며 이러한 비용 감산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만든 강력한 위력의 전투기를 대한민국 공군에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군의 전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기초 단계부터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을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황무지에서 시작한 한국항공우주 산업과 대한민국 공군, 한국과학기술원은 주변국들에게 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무기독립국으로 만들기 위해 6세대 스텔스 기술을 점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중 상당한 비율로 KF-21 보라매가 기반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5.5세대 방공 소프트웨어 체계인 K-링크 시스템이 작년 대비 개발 성과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높은 수치를 얻어 전 세계 방산 강대국 사이에서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립된 6세대 전투기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마하3 이상의 극초음속 엔진,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360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 스텔스 성능과 고용량 네트워크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부분은 바로 스텔스 성능과 무인 기능입니다. 스텔스 성능은 세계에서 기조를 삼는 스텔스 도료 개발은 물론이고 다양한 스텔스 복합 소재 개발 및 앞서 말했던 덕컴 장치 역시 국산화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도 대한민국은 최선두를 달리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 전투기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동아시아 공군 전력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KF-21 전투기의 성장 속도는 어마무시한데요. 특히 일본이 개발 중인 GCAP가 6세대급 전투기가 아닌 5세대급 전투기로 밝혀지면서 만약 이것이 개발되더라도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이는 한국 역시 계획대로 KF-21 전투기를 진화시킨다는 전제인데요. GCAP 전투기의 개발 완료 시점이 2035년인데 그 이전에 한국산 KF-21 전투기는 이를 뛰어넘는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고위 관계자는 2035년까지라는 너무나 빡빡한 일정에 GCAP 전투기 성능에서 광대역 스텔스와 레이저 무기 개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AI와 무인 전투기 초음속 순항 능력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목표하는 성능이 현재 미국의 F-22 수준으로 얼마 전 결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인공지능 AI와 무인 전투기, 스텔스 무인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레이저 무기 개발에도 힘쓰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일전에 대공 레이더를 세계 최초로 배치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미국과 한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 수준은 비슷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강대국들과의 외교에도 신경 써야 하고 북한과의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으로 인해 국방력에 대해 물밑 작업 후 밝히는 등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 상황은 비교적 소상히 알려져 있는데요. 100kW급 레이저를 개발 중으로 이는 발칸포 수준의 파괴력을 가지지만 명중률이 무려 99%이며 지속적인 레이저 발사로 날아오는 미사일과 지상무기 파괴가 가능하여 공격보다 적전투기가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뛰어난 교전체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레이저 무기 역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이 판매를 금지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F-22 전투기의 핵심 능력인 초음속 순항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GCAP 역시 초음속 순항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초음속 순항 능력이란 애프터버너 없이 시속 1609km, 마하 1.3 정도의 속도를 장시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슈퍼크루징이며 이 속도의 차이가 전투의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로 빠르게 기동하는 전투기는 정면이 아니라면 요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음속 순항 능력을 지닌 전투기가 공중전에서 우세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역시 공식적으로 10조 원, 비공식적으론 30조 원 이상을 쏟아부어 J-20 전투기가 초음속 순항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엔진인 WS-15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기술력 부족으로 이 엔진은 미국제에 비해 크게 뒤처졌으며 여전히 불안한 모습과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자랑스럽게 초음속 순항 능력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는데요. GCAP 역시 일본 IHI와 영국 롤스로이스의 합작으로 엔진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터빈 입고 온도 TIT를 1800도 달성하여 미국 F-22 전투기의 F-119 엔진에 준하는 엔진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TIT 온도가 엔진 성능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한국 역시 TIT 온도를 1680도까지 끌어올려 높은 기술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TIT 온도가 50도 증가할 때마다 성능은 무려 8에서 12%까지 증가합니다. 만약 일본이 계획대로 GCAP를 개발한다면 이는 중국 J-20보다 한 수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일본이 포기했던 덕티드 램제트 엔진 개발을 의지와 끈기로 성공해냈으며 미사일 부분에서 일본과 중국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한국형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세계 최강이라는 미티어보다 우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한민국 국산 엔진 개발에도 많은 기대가 서려 있습니다. 만약 엔진이 개발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현재 사용하는 F-414 엔진이 아닌 F-414E 엔진을 받아 부착하게 된다면 이미 J-20 전투기와 GCAP 전투기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한반도에 국한해서인데요. 중국처럼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거나 일본처럼 3000km가 넘는 길다란 국토를 가지고 있다면 전투기의 슈퍼크루징, 초음속 순항 능력이 더욱 오랜 시간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이 안에서 전투기를 운용할 방어적 생각으로 개발을 진행했고 넓은 지역을 나아가 전투하는 것이 아닌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투하는데 전투기를 최적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20 전투기와 GCAP에 비해 넓은 지역에서는 지속성이 떨어질지 모르나 넓지 않은 지역에서는 한 수위의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국의 군사력이 특정 면에서 아주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이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가장 첫 번째로 6세대 전투기를 만들 국가 역시 한국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GCAP를 개발하는 영국의 군사매체에서는 한국이 현재는 비록 러시아나 중국에 비해 군사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5년 뒤에는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글을 게재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2위인 러시아는 한때 미국과 군사력으로 양강구도를 형성하며 여전히 세계 2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빠르게 몰락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첨단 군사무기 개발 현황을 언급하며 한국의 도약이 무서운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실전기체 조립에 돌입한 KF-21 전투기를 주목하며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무장체계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수많은 차세대 전투기가 개발되고 있지만 KF-21 전투기만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 가능한 세계 유일의 전투기라는 평가를 내리며 KF-21 전투기의 새로운 무장체계를 분석했습니다.
이제는 KF-21 전투기가 경이로운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국가는 이제 없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개발했다고 공개한 전투기인 수호이 체크메이트와 KF-21 전투기를 비교해보아도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만이 유일한 성공을 가져갈 것이라는 흥미로운 분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지적하는 것은 러시아의 생산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산력은 놀라운 효율성과 함께 세계 1위를 자랑하는 한편 러시아가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는 수호이 체크메이트는 허상만을 가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러시아 수호이 57 전투기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운용해왔다고 추측되는데 수호이 57의 불안한 기체 성능으로 인해 적극적인 운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한 의견이었습니다. 최근 러시아 전투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그 성능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호이 57까지 추락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평판 훼손과 이로 인한 수출 전망 악화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더불어 한동안 러시아의 생산력은 전멸 수준이었죠. 이를 뒷받침하듯 미국 CNN 국제 외교 정세 라인에서는 러시아는 수호이 57 전투기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호이 체크메이트를 제때 공급할 수 있을 리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산 KF-21 전투기는 러시아의 체크메이트보다 훨씬 늦게 개발을 시작했지만 벌써 모든 시제기 생산이 완료되고 양산을 위한 조립 라인을 모두 구축한 상태라며 한국 전투기 생산 능력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 놀랍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야말로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경제적인 4.5세대 전투기이며 향후 4.5세대 전투기 시장을 장악할 유력 후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연구진들은 철저한 계획하에 스텔스기의 미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 실감나는데요. 다양한 KF-21 전투기의 성능이 검증되는 것과 동시에 또 어떤 이유로 한국 KF-21 전투기가 5세대기로 진화 가능한 유일한 전투기라고 불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6세대 전투기는 현존 최강의 전투기라 불리는 5세대 F-22 랩터처럼 그 이전의 전투기를 압도하는 능력으로 미래 전장을 지배할 무적의 전투기입니다. 우리 군 관계자들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비공개적으로 무수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강대국들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는 국내 언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극비리에 진행하던 청사진을 차례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공군본부가 KF-21 전투기를 바탕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유무인 전투 무기 복합체계 멈티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아직 구체적인 분류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래 전장 6세대 스텔스기가 반드시 가져야 할 능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미 공개된 KF-21 복좌형이 단순히 훈련이나 폭격과 같은 다목적 의무뿐 아니라 6세대기의 핵심 기능은 유무인 복합 전투를 염두에 두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당장 KF-21 전투기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무인 조종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전투기 조종석에서 드론 조종사 측이 무인기들과 함께 공세를 펼치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입장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체화된다면 조종사가 직접 원격 조종만 하는 6세대 전투 필수 능력에 대해 대한민국이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그간 부족했던 경험과 기술력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모범적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6세대 개발의 최선두를 달리는 것은 미국인데요.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닷컴은 현재 미국은 미군 조종사들이 민간 항공사로 유출되어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긴급 분석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유무인 복합 체계를 적용해 조종사의 생존성을 극대화하고 무인기의 자력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미래 전투기 개발 방향에 가장 적합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구안이 빛을 발한 것이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군집형 무인기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 등에도 무인기용 자율항법 기술을 차례대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술 상황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 다수의 무인기 임무를 최적화하여 할당하는 기술을 유무인 복합체계에서 유인기 조종사의 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자율화 기술 등 다양한 체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6세대 핵심 장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레이저 무기입니다. 지난해 육군에서 레이저 무기를 시험하는 영상을 일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레이저 무기를 공군 전력으로 확대하겠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는 레이저 무기 수준이 상당히 진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국방부는 최근 컨퍼런스에서 6세대 전투기 도입 전
전력 공백을 위해 레이저 무기를 KF-21 전투기에 장착하는 등의 단계적 전력 증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6세대 전투기에 장착되는 레이저 무기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적군 전투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알아차리더라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중력 영향 없이 레이저빔이 직진하기 때문에 운동역학적 계산도 불필요하며 10km 밖에서 직경 10cm의 표적을 요격하는 초정밀 타격 시스템까지 KF-21 전투기에 장착 가능하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차세대 전투기에 현재 개발하고 있는 국산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기만 한다면 순식간에 5세대 이상 전투기로 도약하게 될 것이며, 이는 주변 국가들이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할 것입니다. 5개월째 이어지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레이저 무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은 대체로 1개에서 3개 정도의 풍선이 10kg가량의 쓰레기 봉투를 매달고 있는 형태이며, 비행 고도는 약 3km, 속도는 초당 5m 정도로 내용물은 아직까진 그리 위험하지 않은 생활 쓰레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한 맞대응으로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북한의 전략은 비용 대비 효과가 상당합니다. 특히 언제 어디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곤혹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이 쓰레기 풍선에 대응할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격추시키기 위해 소총으로는 사거리가 어려우며, 적어도 대공화기를 사용하기에는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잇따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습니다. 당장은 쓰레기 풍선의 낙하를 기다렸다 수거하는 방법이 최선이라 볼 수 있는데요. 걱정스러운 점은 쓰레기 풍선이 향후 드론처럼 공격용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점차 북한의 쓰레기 풍선에는 고도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발견됩니다. 낙하를 위한 기폭장치나 발열 타이머가 공장이나 산불의 화재를 야기하며, 일정 고도에 이르면 자탄이 분리되는 다탄두 미사일을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민군의 위협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 나온 최선의 대응책이 바로 레이저 무기입니다. 볼록 렌즈로 햇빛을 모으는 것처럼 강력한 레이저 빛의 에너지를 목표물에 집속시키면 흡수된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목표물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최초의 레이저 대공 무기 배치를 마쳤으며, 현재 이를 실전 적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산 레이저 대공무기 시스템을 기존 계획보다 2년이나 앞당겨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시작한 이래 단지 4년 만에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에 성공한 것이며, 시험평가에서 3km 밖 무인기 30대를 모두 명중시키며 100% 요격률을 자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 성능은 놀라운 신뢰성을 자랑하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는데요. 한국이 잘하는 것은 성능 개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빠른 생산 기간이었습니다. 특히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레이저 대공 무기는 소형 무인기와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20kW 출력으로 1초에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발사되어 연속 타격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한화에서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 1회 발사 비용은 2,000원 가량으로 아이언 돔과 비교돼야 할 정도로 저렴합니다. 이는 레이저 무기 중에서도 최저 수준으로 글로벌 방산 무기 시장에서 확실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는 전기만 있으면 어디서든 운용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무기체계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이란의 공격을 대한민국 레이저 대공무기로 막았다만 단 50만 원을 사용해 모든 드론을 요격할 수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레이저 무기를 빠르게 개발한 계기는 2022년 북한의 무인기가 아무런 제약 없이 서울 하늘을 날아다녔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큰 충격을 받았고 무인기 대응 정책을 빠르게 내놓았습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는 레이저 기술을 탑재한 KF-21 진화 모델을 통해 레이더 탐지 후 적기를 즉각 격추할 능력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결국 2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국방부는 레이저 무기의 전방부대 전력화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3월 백령도 해병대 유교단 방공 레이더에 NLL 북쪽 상공에 궤비행체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대한민국은 경고 사격을 하였음에도 남하하는 비행체를 순식간에 폭파시켜버렸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목표를 즉각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중력과 대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더욱 무시무시한 무기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정밀도가 높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는 운동역학적 탄도 계산이 필요 없이 직전하는 레이저의 특성 덕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개발한 블록원은 20kW급 출력의 사거리 2에서 3km 제원을 갖추고 있으며 앞서 말했듯 요격률은 100%에 달합니다. 특히 발사 비용도 2,000원으로 전 세계 최저이기 때문에 당장 위협되는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을 격추시키기 알맞은데요. 이와 함께 군에서는 더 높은 30kW급 출력의 트럭에 탑재되어 이동 가능한 기동형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2 드론뿐 아니라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며 해군 전투함과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100kW급 블록3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블록3입니다. 항공기 탑재형 레이저 무기라 함은 우리 국산 전투기 KF-21 전투기에 레이저 무기가 탑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대공 레이저 무기 개발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면서 KF-21 전투기의 무기도 레이저 무기와 비슷한 결로 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대공 레이저를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미국보다 빠른 속도이며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 무기의 실전 배치를 선언한 것입니다. 전 세계 방위산업체들은 대한민국의 이러한 당당한 발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대되는 내용은 KF-21 전투기에 탑재될 무기 역시 레이저 무기에 가깝게 개량되는 단계를 거친다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KF-21 전투기에 탑재될 훈련 장비 국산화까지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F-21뿐만 아니라 FA-50과 같은 전술형 경전투기의 훈련 가치를 높이는 데도 이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전장 정보 수집 기술인 다출처 영상 융합 체계와 다중빔 안테나 기술까지도 완벽히 국산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 국내 군사 전문가들까지 경악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기반의 유무인 복합 체계의 전술적 구현을 진행할 기반 기술이 마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6세대급 전투기를 보유할 발판을 만들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에 사용될 다출저 영상 융합 체계의 전력화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작전 탐지 교란 파괴 방어를 수행하기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감시 정책, 영상 정보 처리 및 분산 능력을 향상시켜 효과적인 표적 타격 작전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다출처 영상 융합 체계는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 등에서 수집된 대규모 정찰 영상을 통합 및 융합 처리하고 신뢰성이 보장된 표적 영상 정보를 생성하여 각 전장 관리 정보 체계에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미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하나의 안테나로 4개의 무기체계와 독립적인 통신망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다중빔 안테나를 제작했습니다. 한국형 기술은 다수의 타일형 다중빔 안테나를 원통형으로 배열하는 능동위상 배열 방식을 사용해 360도 방향으로 다양한 대상과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이는 전파 방해와 악천후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무인기의 작전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통신 능력까지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것을 공표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중빔 안테나 기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유인 및 무인기, 함정, 위성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초고속 정밀통신 무기체계 개발의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이로써 KF-21은 무인 전투기와 함께 초고속 정밀통신의 발판까지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KF-21 전투기가 레이저 무기 장착의 발판을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전력화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추가 실험이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30여 년간 산업용, 의료용, 국방용 레이저 관련 각종 융복합 연구를 통해 첨단 레이저 산업을 개척해왔습니다. 특히 첨단 소재 관련 광센서 관련 응용 연구와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힘을 쓰고 있으며 레이저 기술 응용의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6세대급 전투기 개발에 앞서 5.5세대급 전투기 KF-21EX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자 많은 국가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함께 기술 협력을 이루어 KF-21 최종 진화형인 6세대 전투기까지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자체 버전의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 중국 정도인데요. 이 중 유럽에서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추진하는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난관에 부딪힌 상태이며 그로 인해 새로운 국가의 영입을 바라고 있는데요.
프로젝트에 합류하길 바라는 1순위 영입 국가가 바로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유럽 내에서는 작은 국가이지만 전투기 역사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동맹들과의 방침을 고수하면서 군수산업 육성을 주력했는데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는 무기 수출국으로 등극했습니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4세대 전투기는 사브가 만든 그리펜 전투기로 이는 굉장한 가성비를 자랑하며 다목적성과 완성도 측면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공군이 스웨덴 그리펜 36대를 도입했고 체코, 헝가리, 남아공, 태국 등이 해당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를 제작할 때 하나같이 KF-21 전투기의 최대 경쟁자는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스웨덴이 KF-21 전투기와 6세대 공동 개발을 희망한다고 제안해온 것인데요. 지난 6일 스웨덴 국방조달본부는 스웨덴 한국우주업체 사브와 차기 전투기에 대한 연구를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유럽에서 진행하는 6세대 프로젝트에서는 스웨덴 참여를 촉구하는 제안이 무수했습니다만 유럽의 제안을 모두 거절한 스웨덴이 한국과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의 의사를 밝힌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특히 유럽 국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유라시아 타임스에서는 스웨덴의 행보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 자신들만의 연합으로 미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며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다국적 협력이라는 것은 개발 비용을 나누고 수요를 맞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법인데 현재 KF-21 전투기 공동개발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같은 기술력도 신뢰도도 없는 국가가 아닌 스웨덴과 같은 높은 기술 수준과 신뢰를 갖춘 국가라면 분명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국산 전투기 개발 반대파들은 처음부터 다른 방산 선진국들은 5세대, 6세대를 만들고 있는 지금 한국이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9세대적이라 비판했으나 한국은 처음부터 6세대 전투기까지 염두에 두고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엔 5세대까지는 독자 개발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6세대는 반드시 공동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6세대 전투기는 개발 자체가 까다로운 만큼 분담금만 내주는 국가가 아니라 개발비를 포함해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참여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특히 스웨덴이 대한민국과 공동 개발에 협력하게 된다면 진정으로 서로가 윈윈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가 개발된다면 이를 다른 국가에 판매하지 않겠지만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 4.5세대나 5세대 전투기까지는 유럽 국가들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의 판매 물량을 스웨덴에서 생산 및 유지 보수를 진행하며 수출 효과를 이어갈 수 있으며 대한민국이 아시아 지역 수출과 중동, 남미 지역까지 공동으로 진출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이 한국과 함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방산 관계자들은 그동안 스웨덴이 한국과 방산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왔다는 점을 알리며 서로 힘을 합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군 총사령부 합동작전본부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에 방한 이유는 스웨덴이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 안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그 주요 축이 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방한 중 한국군 카운터파트들을 만나면서 방위산업 관련 협의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것이 방문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보입니다. 스웨덴 합동작전본부장은 한국과의 협력이 여러 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말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간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며 한국의 군사 및 방산에 대한 그의 믿음은 두텁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과 방위산업 관련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것도 당당히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산협력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군사레이더, 잠수함, 전투기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 산업에 대한 협의사항이 분명히 오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방산이 대한민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스웨덴의 전투기 사업 참여는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군사 선진국에 비해 시작은 늦었지만 도약하는 속도는 경이로울 정도로 빠릅니다. 이미 레이저 무기 개발의 기초를 모두 이루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KF-21 전투기에 적용하여 더욱 뛰어난 수준의 무장을 이루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최근 공대공 미사일 발사 장면을 당당히 공개하며 한국산 전투기의 실전 전투 능력을 민간에 선보였는데
최근에는 6세대급 공격수단이라고 불리는 KF-21 전투기용 레이저 요격 무기 개발 성과까지 드러났다는 것에 세계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탑재되는 레이저 요격 시스템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는 미사일 자체를 격추하는 것이 아닌 미사일의 적외선 탐색기를 강력한 적외선 신호로 교란하여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6세대 전투기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고에너지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미사일의 탐색기나 구동계를 파괴시켜 격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 6세대의 필수 조건 중 하나인 레이저 광학병기 장착의 청사진이 그려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우리 국민들은 우리 무기 기업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방산업계는 단 한 번도 빈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처럼 막강한 방산 무기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무려 1990년대 초기부터 기술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사일 개발 및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정하는 전 세계 국제법적 메커니즘의 방해를 모두 이겨내고 대한민국 같은 후발주자가 독자적인 미사일 전력과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랍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의 추정 수량은 무려 6천만여 발 정도이며 단 5년 내에 6,500발 이상 보유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한국이 그동안 해온 행보로 본다면 7,000발 이상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러한 현무 기술력은 180km 사거리를 가졌던 현무원부터 시작해 5,000km 사거리까지 늘어나 버렸으며 탄도 중량은 초기 0.5톤이었으나 개발을 시작한 지 30년 만에 9톤 이상 탄두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미국 군사 전문 기관에서 우려를 표하며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차세대 군사무기 프로젝트를 가동해 매년 국방비의 거의 8%를 올리며 무서운 속도로 군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군사력 성장 퍼센트 부문에서 무려 세계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탄도 미사일 전력 분석 기구인 CSIS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은 2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9위권 순위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세계 5위권을 달성하여 큰 폭으로 성장했고 K9 자주포부터 시작해 현무 탄도미사일과 현무 순항미사일, 천무 미사일 발사대는 무려 10,000톤급에 육박하는 초대형 구축함들과 공격형 잠수함들을 폭발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산 군사위성을 통한 현무 미사일의 목표물 파괴 설정으로 주한미군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한국군 내에서 자력으로 현무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미사일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한국이 자주국방 기조를 내걸기 시작한 이후 독자적인 현무 미사일 생태계를 구축해 나갔고 비로소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신형 미사일을 개발할 때마다 미사일 생산 라인도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현무6 개발 소식과 함께 그 강력한 위력에 대해 추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국영기관인 인민일보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이 과대평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산 미사일이 아무리 강력해봤자 결국 생산수단이 열악하고 보유 수량이 부족해서 보여주기 전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언에 따르면 중국이 가진 둥펑 미사일과 비교했을 때 성능은 물론 보유 수량 자체가 부족하다고 중국 언론은 주장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미사일은 제1가는 극비 전력입니다. 관련 정보가 극단적으로 적고 그마저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대부분이라 일반인 수준에서는 그 규모를 짐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우리 군의 경우 국방백서에서조차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게끔 미사일 전력을 축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 언론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에서도 대한민국 미사일 전력 상황은 충분한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와중에 한국은 현무 개발 완료 선언과 함께 현무5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미사일에 깊게 관여 중인 고위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현무5 양산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미사일 사령부, 탄도미사일 예하 부대 등에 최대 200여 발 이상의 신형 현무5를 배치할 계획인데요. 다수의 군사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이 연간 최대 70여 개 이상의 현무를 생산할 수 있다고 똑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수치는 좀처럼 믿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생산 속도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하더라도 현무급의 탄도미사일을 1년에 70기나 생산할 수 있다는 건 생산력이 기본 상식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침략에 대비해 국가의 총력을 동원한 전쟁을 준비 중이라며
스스로를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했다는 대만과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한국의 전력이 높은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대만제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로 지대지 탄도 미사일인 현무6와는 체급부터 사용 목적까지 모두 다르니 생산력을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대만제 미사일은 사거리 약 800에서 1000km에 도달하며 유사시 중국의 산샤댐을 파괴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물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순항 미사일인 현무3와 비교했을 때 성능차는 더욱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미사일의 연간 생산량을 비교해보면 대한민국과 대만의 생산력 차이를 한눈에 알 수 있을 텐데요. 현무3 미사일의 보유량을 현무2와 비교해봤을 때 탄도 미사일인 현무2의 보유 비중이 더 높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정을 대입해보면 대략 800력이 남짓의 현무3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사거리 1000에서 1500km에 육박하는 현무3가 2010년 실전 배치에 돌입했고 이후 1년 뒤에 곧바로 손원 1급 잠수함에 탑재된 채로 발사 대기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만제 미사일보다 3배 이상 많은 생산량입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격차인데요. 심지어 이마저도 대만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사일 생산량을 늘리겠다며 향후 5년간 무려 1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시행한 결과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미국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막대한 물량의 군사 패키지를 지원하면서 비축 물자의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자국의 미사일 생산량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함께 자성에 목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 의회가 공개한 감사를 통해 밝혀낸 정보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평균 장거리 대함 미사일 조달률은 40기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바닥난 비축 물자를 메우려면 최소한 1년에 200에서 250기의 미사일을 생산해야 하는데요. 그게 말처럼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탄도 중량과 사거리는 다르지만 그나마 현무5와 생산 난이도를 비교할 만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비록 현재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군사 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제네시스에 의해 발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간 80기 ICBM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버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ICBM급 미사일의 평균 생산량이 9기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서방의 제재와 전문 인력 구조, 산업 장비 공급 문제 등으로 계속해서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미사일 기술 선진국들이 국력 대비 턱없이 모자란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재빨리 신형 현무 미사일의 대량 생산 능력을 보강해 한 발짝 더 빠르게 치고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군사력 성장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욱 강력해질 것이 확실합니다. 외국의 전문가들도 바로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한국이 도대체 얼마나 강해질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반만 년간 한민족 모두가 함께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키워져 이제는 한민족의 DNA 속 습성으로 자리 잡아버린 후천성 방어전투가 본능에 새겨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방어전쟁이라면 이골랐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으로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의 중요성과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의 성장이 거침없이 빠릅니다. 특히 북한 방공망을 눈뜬 장님으로 만들어버릴 첨단 전자전기 사업이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전기는 미국, 프랑스 정도의 국가만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전자전기 블록원 개발을 의결하며 대한민국의 놀라운 개발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자전기는 적의 레이더 공격 신호를 수집하고 교란하는 기체로 미국 그라울러가 대표적인데요. 그라울러는 현존 최고의 스텔스기라고 불리는 F-22 전투기와의 가상 공중전에서 전파 교란을 활용해 격추하여 미공군 관계자를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전자전기 역시 이러한 그라울러와 같은 형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전자전기 개발을 통해 원거리 전자전 수행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적 핵심 전력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데 아군 전투기의 생존성과 합동작전 능력을 높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1단계 전자전기 개발 기간은 8년으로 2032년 전자전기가 민간에 공개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현재 추세를 보았을 때 전자전기 개발 완료가 머지않았다는 추론이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전자장비와 교란장치를 이용해 대공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KF-21 전자전기를 독자 개발하는 것도 놀라운데 빠르게 이에 대한 기술력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 CNN은 대한민국 KF-21 전투기를 단독 보도하며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발돋움을 시작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CNN은 한국이 4.5세대급 KF-21 보라매를 선보이며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국산 전투기의 놀라운 가동률과 가격 경쟁력은 미국산 F-35 전투기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한국산 전투기의 수출 잠재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콕 집어 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재 70%가량 국산화된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한국이 항공기 생산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라며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항공 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군사력이 빠르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요. 사실 KF-21 전투기는 설계에서부터 처음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미래를 생각하며 제작되었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의 연계 델타 비행을 보더라도 한국산 전투기의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의 행보를 본다면 비공개 시험을 통해 KF-21 전투기에 탑재될 비밀무기에 대한 성능 평가를 진행해왔습니다. KF-21 무기 플랫폼에 국산 A사 레이더 및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하게 되며 이탈리아 최대 방산기업 레오나르도와 협력하는 모습까지 보이자 시큰둥했던 유럽 국가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전투기 신뢰성 보장에 중요한 가동률까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황무지에서 모든 것을 시작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민국 공군, 한국과학기술원은 주변국들에게 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무기독립국으로 만들기 위해 6세대 스텔스 기술을 점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중 상당한 비율로 KF-21 보라매가 기반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5세대 방공 소프트웨어 체계인 K-링크 시스템이 작년 대비 개발성과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높은 수치를 얻어 전 세계 방산 강대국 사이에서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립된 6세대 전투기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마하3 이상의 극초음속 엔진,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360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 스텔스 성능과 고용량 네트워크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부분은 바로 스텔스 성능과 무인 기능입니다. 스텔스 성능은 세계에서 기조를 삼는 스텔스 도료 개발은 물론이고 다양한 스텔스 복합 소재 개발 및 앞서 말했던 덕컴 장치 역시 국산화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도 대한민국은 최선두를 달리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KF-21 전자전기 역시 애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KF-21 복좌기 동시개발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단좌기에서 복좌기를 개발하는 것은 단순히 좌석을 하나 더 만든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더 많은 공간과 강화된 공간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전투기의 중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기의 콕핏하면 떠오르는 복잡한 컨트롤러는 물론이고 파일럿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통신 시스템, 산소 공급 시스템, 비상탈출 장치 등 상당한 추가 장비가 필요한 탓입니다. 이는 곧 전투기의 공기역학 설계를 완전히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KF-21처럼 완전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단좌형과 더불어 복좌형까지 개발하는 것은 정말 드문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고생했을 연구원들을 생각하면 존경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KF-21 전투기는 급하게 단좌형과 복좌형을 동시 개발한 것일까요? 현대전에서 복좌형 전투기는 차츰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전자계통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단일 조종사만으로도 공대공은 물론 공대지 공대함 임무에 모두 대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굳이 설계가 더 어렵고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까지 높은 복좌형 전투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사 장비는 무엇보다 효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복좌기는 스텔스 설계마저 복잡합니다. 심지어 조종석을 하나 더 추가한 탓에 외부 무장창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게다가 인적 자원이 감소 중인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양성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파일럿인데 전투기 하나에 2명의 파일럿을 태우는 것보다는 당연히 전투기 하나당 1명의 파일럿을 태우는 게 이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KF-21 복좌형 기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KF-21 전투기가 가장 먼저 선보일 새로운 모습이 바로 전자전기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전기란 이름 그대로 적의 전자 시스템을 방해, 무력화하거나 자신의 전자 시스템을 보호하는 전자전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를 말하는데요.
시각에 따라선 직접 미사일을 발사하고 제공권을 장악하는 전투기보다 더 중요한 기체입니다. 그도 그럴 게 현대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정보인데 미사일이나 포탄이 아무리 강하고 비축량이 많더라도 정작 목표 지점을 모르면 전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자전은 이 정보를 얻고 지키기 위한 행위 일체를 가리키는데 전자전기는 이런 전자전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전술기입니다. 적의 정보 수집 및 통신 능력을 저해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하거나 교란시켜 우방항공기 지상부대의 생존성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적의 방공 레이더를 전자전 공격으로 무력화하거나 대명사 미사일로 확산할 수 있다면 아군의 전투기는 아무런 방해 없이 적국의 영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자 장비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우리 연구진이 KF-21 전투기의 복좌형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전자장비 때문입니다. 전자장비는 적의 레이더, 통신 시스템, 그리고 다른 전자장비들을 방해하거나 무력화하는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임무는 다양한 전자전 장비의 동시 조작을 필요로 하는데요. 수송기를 기반으로 만든 대형 전자장비 장비인 스탠드오프를 제외하면 큰 무리가 없지만 전장의 최전선에서 복잡한 기동과 함께 전자전 임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전투기 기반 에스코트 제머의 경우 파일럿 한 명이 모든 조작을 감당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복좌형 전자전기는 조종사와 함께 전자전 장비 EWO로 구성되며 조종사는 항공기의 비행을 담당하고 EWO는 전자전 장비의 운영과 관련 임무를 수행합니다. 복좌형 전투기의 조종사와 무장통제사가 동반 탑승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다만 물리적 타격 임무 수행이 전자계통의 발달로 단순해졌다고 하지만 이에 따라 무장통제사의 필요성이 줄어든 반면 전자장비는 여전히 복잡한 조작 때문에 EWO가 필요한데요. 게다가 전자전 임무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전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복좌형 설계는 한 명의 승무원이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전자전 장비를 조작하는 동안 다른 승무원이 항공기를 조종하고 주변 상황을 모니터링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신속 대응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현대 전자전의 규모는 눈앞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기 때문에 에스코트 제머라 할지라 하더라도 다른 항공기 지상 부대의 전략 자산과 복잡한 통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현대 전자전은 하나의 전자전기가 전장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부대 간의 영역 싸움에 가까우며 미사일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전투기 파일럿이 초음속 기동과 함께 이 모든 걸 수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연구진은 국산 전투기를 처음 만드는 순간부터 복좌형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본형의 실전기체가 완전히 양산되기도 전인데 개량형인 전자전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공표했습니다. 공표한 시점을 고려할 때 이미 전자전기 개발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전은 점점 인간의 조종 기술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기에 그만큼 전자전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사일의 속도는 극초음속에 가까워지고 있고 이미 중력 가속도는 수십 주를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유도 기능까지 발전하고 있어 이제는 어중간한 기만 체계로는 따돌리는 것조차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사일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플랫폼의 한계는 뚜렷합니다. 미사일 자체를 기만하는 것보다 차라리 적 전투기나 미사일 부대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바로 전자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자전기 개발으로 새로운 체계 개발에 앞장서며 한국을 항공강대국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최근 공대공 미사일 발사 장면을 당당히 공개하며 한국산 전투기의 실전 전투 능력을 민간에 선보였는데 최근에는 6세대급 공격수단이라고 불리는 KF-21 전투기용 레이저 요격 무기 개발 성과까지 드러났다는 것에 세계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탑재되는 레이저 요격 시스템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는 미사일 자체를 격추하는 것이 아닌 미사일의 적외선 탐색기를 강력한 적외선 신호로 교란하여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6세대 전투기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고에너지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미사일의 탐색기나 구동계를 파괴시켜 격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 6세대의 필수 조건 중 하나인 레이저 광학병기 장착의 청사진이 그려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우리 국민들은 우리 무기 기업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